손돈들은 지금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홍콩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해지고 기관급 채택의 신호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천천히 내려간다면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 버리면은 또 마찬가지로 급격한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품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격이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레버리지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면은 신민철 작가님께서 쓰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차 반감기는 이전에 볼 수 없는 엄청난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슈퍼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반감기, 그 다음에 중간 고점을 중심으로 한 저항은 원래도 굉장히 거셌고 이게 비트코인 사이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가격대가, 저항을 받고 있는 가격대가 중간 고점이라면 오히려 지금 사이클 속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죠. 기존에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기간보다 훨씬 빨리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그냥 고점을 치고 끝나는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사이클 속도가 정상화되면서 지금 제가 책에서 설명드린 그냥 그 속도 거의 그대로 지금 다시 수렴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조정은 굉장히 정상적이면서 동시에 사이클 속도도 원래 속도로 되돌려 놓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클의 흐름도 그대로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감기 전에 너무 올라 버리니까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끼면 끼수록 오히려 그 가격의 펀더멘털을 망쳐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대형 붕괴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 하락 모멘텀으로 가면서 오히려 장기간의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오를 때는 들어왔던 사람들도 막상 차분하게 정상적인 수익률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너무 빨리 나온 사람들은 그 이후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당연히 상실감이 클 테고, 그 다음에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탐욕에 젖어서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갑자기 가격이 붕괴해버리면 못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최고점에서 몇 년 동안 또 4년 동안 물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가격이 급하게 오르는 확률이 높았던 거죠. 사이클이 원래 예상보다 1년 가까이 빨리 끝나버리는 그 단축 사이클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정상 사이클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좋은 상황이고 가격 펀더멘털적으로도 더 건전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사이클도 원래 예상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사실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아니죠. 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러면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브로커일 뿐이에요. 대행업자죠.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그거를 스탁을 보관을 해주는 거죠. 그 임무를 할 뿐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고객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들이 블랙록과 피델리티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없던 수요가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자금은 90% 이상이 전부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헤지펀드 기관들이다. 본격적인 대형 기관들,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라 그러죠. 대형 금융기관들의 돈은 최소 평가 기관과 심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은 이 A라고 하는 그 소형 개인 투자자나 기관에서 B라고 하는 대형 기관 투자자 와이어하우스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홍콩의 ETF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해봐야 500억 달러 규모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미국에서 3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 들어온 돈이 12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 규모를 해봐야 5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죠.
만약 이 시장 규모에서 정말 최대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자금이 어느 정도냐? 1년에 한 2, 30억 달러가 정말 많이 들어왔을 경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2, 30억 달러라고 하면은 평균이 뭐 25억 달러란 건데 지금 미국에 들어온 게 3개월 동안 120억 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 들어온 자금의 4분의 1 수준이 1년 내내 들어와 봐야 최대치인 거예요. 그럼 미국과 비교해서 규모가 너무 적죠.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막 밀어 올리는 효과는 홍콩에서는 분명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자금도 한 4월 30일에 승인된 이후로 현재까지 홍콩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략 2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의 뭐 50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그 4월 30일에 거래가 승인되고 나서부터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 그 자금은 몇 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한 2억 달러,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금은 우리가 프리시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물 ETF가 출범하기 전에 기관들에게 미리 판 거예요. 그 미리 팔아서 미리 챙긴 게 2억 달러인 거고 현물 ETF 출범하고 나서는 뭐 하루에 잘해야 1,000만 달러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3개월 동안 120억 달러였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40억 달러니까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홍콩이라고 하는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 다음에 아시아의 금융 허브죠. 이 시장에서 현물 ETF라는 걸 출시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즉 기관급 채택, 대규모 채택이 일어날 수 있는 물꼬를 틀었다는 거죠. 그 입구를 열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은 엄청나게 들어오지는 못할지라도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 기관들, 지금 중국 본토에서 직접적으로 홍콩 현물 ETF를 투자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직접 투자를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국 기관과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자산 있는 개인들은 홍콩에서 계좌를 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홍콩에서 계좌를 열어서 결국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어차피 돈 없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자산 규모가 있는 개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들어올 거를 뭐 기대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어차피 중요한 건 큰 돈들이잖아요. 근데 그 큰 돈들은 지금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홍콩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한 기관급 채택의 신호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후로 실제로 영국에서 ETN이 이제 출시가 될 거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ETF가 이번에 인정이 됐죠. 호주에서도 출시가 될 거고 그럼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영국, 유럽. 영국은 유럽의 금융 허브죠. 그다음에 유럽에서 최대 현물 그 금융 파워가 있는 국가가 또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에서도 은행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취급하는 허가가 이번에 났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관급 채택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일종의 상징적인 신호탄이 되는 게 이 홍콩 현물 ETF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90% 이상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만 투자가 되어졌던 비트코인이 이제부터 기관급 자산으로 전환해 나가는 지금 그 전환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기관의 본격적인 채택 없이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낸 자산이에요. 전 세계 상품까지 합쳐서 주식과 상품을 모두 합쳐서 현재 시가총액이 9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자산 중에서 기관급 채택이 없이 이 정도의 자산 규모를 만든 최초의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부터 기관들의 본격적인 대규모 채택이 이루어지면서 기관의 자산이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 지금 유럽 은행 쪽이 비트코인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유럽 쪽에서 유럽 연합 그런 규모로 뭔가 비트코인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과거 사이클들을 봤을 때 유동성과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마찬가지로 이 화폐의 구매력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수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화폐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화폐가 약해질 때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이 흐름이 거의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것은 비트코인에게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의 원인 중에 또 하나고요. 그거를 금리 인하 시점이 원래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늘어난 거죠. 연기된 거죠. 그럼 연기된 만큼 가격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현재 가격에 그 반영을 하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연기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는 시장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최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는 됐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번에 FOMC에서도 파월이 말을 했죠. 분명하게. 향후 금리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면 금리 인하되는 방향일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방향은 내려갈 거니까. 단지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은 그대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천천히 내려간다면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 버리면은 또 마찬가지로 급격한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품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격이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레버리지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면은 가격이 탄탄하게 기반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펀더멘털적으로 건전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이 딱 그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제로 금리로 가면서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나중에 그냥 한 번에 하락이 나올 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관들에 의해서 현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가 버리면 기대감이 사라지잖아요. 이제 금리 충분히 내렸고 더 이상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조금씩 계속 내려가면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건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권은 그 아주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든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장은 정권이 바뀌는 것 자체를 조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물 ETF의 유입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이번 모건 스탠리 그 12개 펀드의 비트코인 할당처럼 그런 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그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이 포트폴리오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활발한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